질량수가 다른 원자들을 질량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이거 왜 계속 시리가 켜져? 12짜리 탄소는 야! 패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원자의 구성 입자 파트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죠. 우리 음극선 실험 영상도 보고 또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전자의 발견,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발견한 것, 그리고 원자핵,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었죠.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뿅뿅 쏴가지고 실험한 거. 그 다음에 똑같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를 이번에는 질소 기체와 충돌시킨 실험, 거기에서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튀어나와서 양성자를 발견했다 했고, 또 중성자를 발견한 실험은 체드윅의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다가 충돌한 실험, 이런 걸로 쭉쭉쭉 발견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은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한 내용들이고, 이것들이 원자 모형을 어떻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줬는지는 내가 필기하라고 했던 그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음극선 실험 내용, 여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저번 시간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둘 수 있겠죠. 이 각각의 실험들을 이렇게 나열해두고 이게 과연 전자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실험인지. 이렇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와 있죠. 아, 글씨 참 이쁘다, 그지? 톰슨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딱 푸디 모형이 딱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는 이렇게 생긴 거다. 그 다음에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그 실험 보면 러더퍼드 아저씨가 이렇게 실험한 거, 칠판에 적어준 거랑 똑같이 생겼죠. 알파 입자를 여기 금박에 쏴줬을 때 대부분 이렇게 통과할 거라고 예측하고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큰 각도로 산란된 이런 실험 결과들을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됐다. 여기 나와 있죠. 결과 해석 부분에 이렇게 원자가 생겨야만이 이런 알파 입자들이 큰 각도 혹은 작은 각도로 산란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제 그 예측대로 맞았죠. 원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모형일 것이다 라고 러더퍼드 아저씨가 원자 모형을 다시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이 원자핵 속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를 발견하게 된 알파 입자 충돌 실험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질소 기체와 저기 베릴륨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을 때 질소 기체는 양성자가 튀어나왔고 베릴륨에서는 중성자가 튀어나옴으로써 이 튀어나온 애들이 도대체 뭐냐, 그 성질을 조사해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더라. 그래서 이 조그마한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더라.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 60페이지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어.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원자의 지름은 10의 -10 제곱미터 정도래요. 10의 -10 제곱미터 정도. 자, 원자의 스케일은 대개 10의 -10 제곱미터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요 10의 -10 제곱을 계속 쓰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1A라고 적고 A 위에다가 동그라미 작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좀 더 크게 그릴까? 이 아이패드에 글씨를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이쁘게 안 써져. 필름을 씌워야겠어요. 이렇게 쓰고 요거를 읽을 때는 1옹스트롬이라고 읽습니다. 옹스트롬. 이게 10의 -10승 미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원자 스케일은 많이 나오니까 그냥 1옹스트롬 이런 단위로 새로 고쳐 쓰는 거야. 옹스트롬이라 읽는 단위. 원자의 지름은 대개 이런 옹스트롬 스케일이다. 원자의 지름은 요 정도.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거를 비율을 통해서 나타내자면 원자가 이 야구장이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여기 중간에 있는 작은 구슬, 눈에도 잘 안 보이겠죠.
그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 여기 원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바운더리, 거기 바운더리부터 원자 핵까지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은 다 비어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이 비어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상대적 질량에 대해서 나오죠. 질량을 보니까 양성자 하나는 대개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24제곱 g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알겠지? 우리 스마트폰 해봤자, 많이 무거워봤자 뭐 한 90g 정도 될라나? 근데 스마트폰도 솔직히 가볍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펜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무거워봤자 10몇 g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g이라 하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리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 조금 더.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유의미한 스케일의 차이가 아니더라. 그래서 상대적 질량을 똑같이 1로 잡은 거야.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반영된 거야. 그 다음에 전자는 보면 제곱 지수가 10의 마이너스 28제곱이에요. 앞에 있는 숫자까지 쳐주면 한 2000배 정도 이렇게 가볍더라. 그래서 만약에 전자의 무게가 1이라고 친다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무게는 약 2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주면 얘네가 1이라면 얘는 2000분의 1, 1837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양성자 한 개 있을 때 막 1000개 이상 이렇게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원자는 없죠. 그렇지 않은 이상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양성자와 중성자임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라고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하냐. 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전해량이 빵이야. 하지만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의 전하량,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기 때문에 얘와 얘의 개수가 같아야만 정기적으로 중성, 전하가 빵이 되겠지.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쉬운 내용을 계속 하고 있지. 그래서 밑에는 쭉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거고 따로 설명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61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앞페이지,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 수업을 할 때 미리 훑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원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원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를 쭉 설명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어. 원자는 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들은 중성자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빼먹은 내용은 이제 수소의 경우에도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수소의 동위 원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중성자를 포함한다. 근데 그냥 질량수 1짜리 수소는 중성자를 포함하지 않죠. 여기서 금방 질량수라고 나왔지. 질량수도 밑에 핵심 개념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야.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더하면 질량수다. 그래서 동위원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자들을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자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했죠. 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중성 원자의 전자수, 요거는 금방 전 페이지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왔었죠. 똑같은 내용인 거야. 이 중에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양성자 수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랑 같거든. 그래서 똑같이 원자 번호 똑같은 수를 가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동위원소의 원자의 표시. 드디어 동위원소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 요거는 그냥 수소다. 질량수 1짜리. 그런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 있는 건 똑같은데 중성자 하나가 더 포함이 되면 중수소,
거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있으면 삼중수소를 한다 했죠. 동위원소들은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같아야 돼. 왜냐면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진 애들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죠. 얘는 질량수 1, 얘는 질량수 2, 질량수 3이겠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쳐볼까요? 수소와 중수소, 삼중수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은 같다. 하지만 질량수가 다르므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화학적 성질은 여러분, 화학적 성질은 대개 원자과 전자 수가 결정을 합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 중,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들 중 화학 결합의 가능성이 있는 전자들이라고 했었죠. 수업을 할 때. 옛날에 1학년 때 수업을 말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지.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다시. 원자과 전자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동위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단 말이야.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잖아.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질량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면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은 일단 질량에서부터 차이 나잖아. 그지? 중성자가 얘는 없고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이거부터 질량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왜 계속 뜨는 거야? 질량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그리고 원소를 이렇게 우리 매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약속이야. 화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 원소 기호를 이렇게 그리고 적고, 원소 기호를 적고, 왼쪽 상단에 작은 상점자로, 그러니까 그냥 C, B, C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왼쪽 상단에 작게 적은 거는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작게 적은 거는 원자 번호고.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것 빼기 왼쪽 하단에 있는 요거를 하면 중성자 개수가 나오겠지. 얘는 양성자 수고 얘는 질량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자, 2번 원소죠. 헬륨의 동위원소에는 요런 거와 요런 게 있대. 3번 헬륨과 4번 헬륨이 있대요. 양성자 개수는 둘 다 똑같이 2번이라 했으니까 두 개인 걸 알 거야. 여기도 2 써져 있죠. 하지만 중성자 수는 얘는 질량수가 3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4니까 2가 되겠죠. 2 더하기 1은 3이고 2 더하기 2는 4니까 쉽죠. 똑같이 전자수는 양성자 개수랑 똑같아야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 자, 여기서 다시 살펴보는 거는 전자수가 이렇게 똑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다. 화학적 성질은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어떻다?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이걸 바로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평균 원자량. 이 부분은 진짜로 저번 시간이 아니라 대단원 1단원 할 때 다 살펴봤어요. 그죠? 평균 원자량이라 하는 거는 금방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동위원소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 했지. 수소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요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수소, 삼중수소도 자연계에 존재하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자연계에 섞여 있냐에 따라서 이 수소의 평균 원자량이 정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는 여기 탄소로 나와 있어요. 탄소. 자, 원자의 질량, 그러니까 원자량은 상대적인 양이라고 했었죠. 상대적인 양이야. 원자의 질량을 12로 어떤 원자를 질량수 12짜리 탄소 질량을 12로 그냥 임의로 정해버리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게 바로 원자량이었어요. 이 내용은 25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고, 그런데 이 그냥 원자량이라고 하기에는 질량수 12짜리 탄소만 자연계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다른 탄소들은 다 까만색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주황 색깔 탄소 한 개 보이나요? 여기 보면 원자량이 13.003이라고 나오지.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이거 여기서 시리가 켜져.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존재 비율이 98.93%야. 자, 요거는 자연계에 이만큼이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놈 중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가 있으면, 탄소 100개가 있으면 약 99개 정도는 질량수 12짜리 탄소지만 그 중에 딱 한 개만이 질량수 13짜리 탄소가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탄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을 고려해 주려면 99개가 다 10이니까 그냥 10이라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13짜리도 있으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겠죠. 1%만 있더라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얘의 원자량까지 한번 가산을 해서 정해줘야 그 평균을 내줘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이 밑에 나와 있죠.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내가 12라 하니까 계속 시리가 켜지네. 시리라 할 땐 또 안 켜져. 이상해.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100개 있다면 그 중에 98개, 탄소가 100개 있다면 그 중에 98.93개는 질량수 12짜리 탄소이다. 하지만 100개 중에 1.07개 정도는 질량수 13짜리 탄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이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게 12.011이라는 평균 원자량,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에를 한번 봅시다. 수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위원소 두 가지를 고려해 주었을 때 평균 원자량이 1.008 정도가 나왔어요. 아니, 우리 삼중수소도 있었는데 왜 안 적어줬지? 삼중수소는 이 존재 비율 여기 두 개 더해봐. 거의 100%가 돼버리죠. 자연계에 아주 낮은 비율로 있기 때문에 질량수 원자량 3짜리가 있어도 그냥 고려를 안 해준 것 같아.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려면 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에는 질량수 14, 15짜리,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는 16, 17, 18짜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의 경우에는 35의 질량수를 가지는 원소랑 37의 질량수를 가지는 원소랑 이렇게 두 개가 75대 25 정도의 비율로,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 정도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35, 37이지만 계산 나온 거는 35.5 정도 되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한다.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를 넘겨보면 여기 구리에 대한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탄소에 대해서 계산했던 것처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똑같이 해설 자체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원자량과 그거의 존재 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량과 존재 비율 이렇게 계산해주면 63.5가 나온다. 이거는 숫자 계산은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염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답이 어차피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보고 답이 맞는지 자기 산수 능력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그 입자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었고 오늘까지는 이번 시간은 그 입자들이 원자 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성질은 뭔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동위원소 개념 이런 거를 배워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약간 대충 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저번 시간 그리고 통합과학 때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내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는 것들이고 한번 내가 이거는 이렇다, 이건 이렇게 정리해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있는 거를 쭉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이 수업을 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현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로 넘어갈 건데 중간에 빠진 게 있지. 우리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보호 원자 모형으로 바뀌었다고 처음에 필기를 했어요. 그 내용도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통합과학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죠. 스펙트럼.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통합과학 책을 참고해서 스펙트럼이 뭔지 한번 보고 오길 바라고,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스펙트럼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배경 지식을 약간 빌드업 한 다음에 여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